우선 여러분 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광복회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지금 광복회가 여러분께서 알다시피 가장 큰 병이 뭐냐? 노화 현상이에요. 노화 현상인데 광복회는 후손들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는 단체인데 다 아시겠지만 광복이 80주년을 지냈으니까 노화된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노화 현상을 제가 어떻게든지 회장이 된 후부터 이것을 좀 천천히 노화가 되고 또 후계 세력이 그동안에 성장을 해서 광복회를 후계 세력의 단체로 넘기느냐,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희망이랄까 또 목적이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이 광복회 회장도 되고 광복회의 모든 운영의 주체가 돼서 우리나라의 광복 세력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라의 기본으로서 나라의 아주 이 중추 세력으로서 성장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배를 보면요, 배를 보면 그 균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균형수. 배 밑창에 물을 채워요. 그러니까 배가 이거 쓰러지지 않도록 밑창에 물을 채워요. 지난번에 그 배 왜 사고가 나느냐 하면은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이 균형수를 뽑아냈어. 그러니까 배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짐을 그냥 많이 실어가지고 그것 까다가 그게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사고는 왜 일어나느냐? 그냥 있었으면 괜찮은 배예요. 근데 배를 우선 올려놓은 배의 짐 자체를 잘 관리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놔야 될 텐데 자동차를 실어놓고는 그걸 묶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면 쫙 이를 갔다가 배가 흔들리면 이를 갔다가 이게 원인인데 이건 눈에 띄는 원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은 뭐냐? 배는 어떤 배든지 그 균형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배 중추인데 배가 흔들려도 이거 무게가 있어서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전복하지 않도록 이렇게 균형을 유지해 주는 건데 왜 오뚜기에 보죠? 장난감 오뚜기 이렇게 쓰러져도 다시 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 가운데 밑에 무거운 줄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배에도 이 균형수라는 게 있는데 이 선주가 이 돈에 넘어 어두워가지고 그 균형수를 일부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균형수에 맞는 만큼 무게 있는 짐을 더 실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배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게 출범이 됐는데 바로 그 회오리가 도는 그 바다에 가서 그때는 대개 1등 항해사가 이게 조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피해서 이렇게 가야 될 텐데 3등 항해사에게 이걸 맡겼어요. 그 자기는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선장이라는 한 번도 와서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술 먹고 자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안이한 상황에서 배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세월호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느 물품이니 이게 중심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있어서 나라가 흔들릴 때 나라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균형수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바로 저는 광복회라고 생각합니다. 광복회 균형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노화가 돼서 만약에 기능을 못 한다면은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 광복회의 중심이다. 무굴전자 중심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것은 우리 광복회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어제 사실은 저희 회원들하고 모시고 저 수유리에 있는 애국지사 묘역을 좀 이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이렇게 역사 탐방을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역사 탐방을 했는데 수유리에 저는 한국 현대사 기념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현대사 기념관을 갔는데 설명하시는 분이 쭉 역사를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딱 결론이 하나 내었는데 저의 가슴을 그냥 칼로 저미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 여기 온 사람 상당수가 우리나라 광복된 것이 독립운동을 잘해서 독립운동 결과물로서 광복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이게 우리가 제 노릇을 못했구나. 어떻게 광복 80주년이 됐는데 많은 사람 국민이 그 광복 공짜로 얻은 거지 저희들이 뭘 했어? 이런 말을 듣게끔 만들어놓냐. 이게 뉴라이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그 뉴라이트의 영향을 받았는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지 독립운동 결과로서 얻어진 것 아니다 하는 얘기를 작년에 했어요. 그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광복회에서 항의를 한 것이 뭐냐? 놀만디 상륙작전을 프랑스 군인이 했냐? 연합군이 했지. 그런데 프랑스 해방이 된 것에 대해서 프랑스에 가봐라. 어떤 사람도 연합군이 승리해서 프랑스가 자유를 공짜로 얻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다. 이게 선진국의 역사인식이다. 선진국식의 역사인식이다. 응? 어째서 우리가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서 얻어진 거냐? 카이로 선언을 봐라.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이따 약간 설명을 했지만 카이로 선언에 다른 나라의 독립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노예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와 독립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만을 지정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무장투쟁에 대해서 장개석 총통이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처칠이나 루즈벨트는 미처 그거를 모릅니다. 그런 분에게 한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를 쏟고 싸웠는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이게 독립을 보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무장투쟁에 대해서 모르는 두 지도자에게 장개석 총통이 얘기해 준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짚어나가면서 오늘은 제가 이게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다 아는 문제인데 정리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복회가 말하는 헌법 정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가 우리 피를 흘려서 싸운 역사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독립운동사라는 것이 피를 흘려서 싸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싸운 역사인데 이거를 세치혀로 독립운동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우리 정체성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무슨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헌법이 정체성입니다. 특히 헌법 전문이 정체성을 집약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헌법 기본 정신이다. 그리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헌법 기본 정신이 개헌할 때마다 이걸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흔들어 놓은 예를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오늘 존재하는 것이지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요. 연합국이 쓰다 남은 걸 더 버려서 우리가 주순 것이 아니다 이건 뜻인가. 예.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제가 강조하고요. 두 번째,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어요. 1919년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세워지자마자 제일 큰 병이 뭐냐? 지역으로 갈려졌어요. 근데 특히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이 서북 사람들 또 함경도 사람들 쓰지 말라고 이태조의 유훈에 나와요. 서북 사람은 쓰지 마라. 자기가 서북 사람이에요. 이성계가 함경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함경도 사람, 서북 사람 쓰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 쿠데타 또 일어날까 봐 자기가 왕조를 계속 안정적으로 계승하고 유지하고 싶은데 서북 사람들은 굉장히 들고 일어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전에도 묘청의 난이다 뭐다 다 이게 서북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맹자에서도 역성혁명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임금이 현치 않으면 혁명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성계로서는 이 조선 왕조를 지금 철 건립을 했는데 자꾸 이거 뒤집어지려면 안 되니까 자기가 안정적인 왕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북 사람 쓰지 마라. 이게 500년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가보 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서북 사람은 거의 안 썼습니다. 벼슬한 사람들이 대개 기호다 이게요. 기호는 어디까지냐? 황해도까지를 그때 기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너희 기호파들이 또 날뛰어? 너희들 500년간 망쳤으면 됐지 또 망쳐? 이런 싸움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망한 세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세 분이 이게 이러다가는 임시정부는 잘못하면은 우리끼리 싸우다가 끝날 것이다. 우리가 뭉친 거는 일본하고 싸우자는 얘기인데 일본하고 싸우기커녕 우리끼리 싸우다가 끝날 것 같다 해서 세 분이 뭉쳤어요. 근데 이분의 정신적인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단재 신채호 선생이었습니다. 그 신채호 선생이 모든 이론적 뒷받침을 다 했어요. 그 양반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다 이게요. 우리 한국은 지금 영토를 잃어버렸다 이게요. 영토가 왜?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영토를 잃었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알면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다 이게요. 근데 역사를 잃어버리면 재생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이 강조한 얘기를 여기서 예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조선의 이 근거를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도 제가 좀 약간 여러분께서 그 근거가 어디냐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찔리는 부분인데 내가 좀 들은 얘기지 나도 이 문서로서 이것을 직접 검색해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을 언제 떠났느냐? 9월 6일 날 1945년 9월 6일 날 하지 장군에게 항복 문서를 쓰고 그다음 떠났는데 떠나면서 악담을 퍼붓고 떠났다 이게. 무슨 악담을 퍼붓느냐? 너희들이 오늘 해방됐다고 그러지만은 아직 멀었어. 우리가 그동안에 식민교육을 지독하게 너에게 시켜놨어. 너희 국민들이 전부 이 식민주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병들 대로 병들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년이 걸린다. 100년 동안 너희들이 헤매고 있을 때 일본은 다시 온다. 무서운 악담이죠. 우리는 지금 해방돼서 이제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 뜻대로 안 돼.
우리가 다 너희 병들게 만들어서 제가 100년 너희들 알아야 돼. 응? 그래서 이 말이 그거예요.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100년 후에 돌아온다. 뭐 아베 유키는 그 후에 얼마 있다 죽었지만 아베 유키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일본은 다시 돌아온다. 이게. 너희는 다시 일본 지배하에 있다. 이게.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날 뉴라이트들이 날뛰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집요하게 한국에, 특히 한국의 극좌파들 전부 불러다가 일본에서 돈 대주고 장학금 대주고 교육 대주고 직급까지도 뒤에서 계속 연구비 대주고, 이 대개 지금 뉴라이트의 시조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과거에는 극좌파였는지 어떤 날 갑자기 구구파가 되어버렸어요.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심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후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헛소리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헌법 개정을 여러 번 했죠. 재헌헌법, 그 다음에 뭐 3공화국, 유신 5공화국, 맨 나중에 한 것이 87년도 민주화하면서 민주화 헌법을 개정됐습니다. 요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헌법은 87년도에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 있으면서 그동안에 이 87년도 헌법이 민주화를 신장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줬지만 많은 병이 있다 이거예요. 대통령 3분이 탄핵을 당하고 한 분은 자살을 하고 2분은 지금 형무소에 가나 마나, 한 분은 그 형무소 갔다 왔고 한 분은 지금 형무소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 헌법이 어떻게 돼서 대통령 끝나면 다 불행하게 되는 이 헌법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헌법이 왜 그러느냐. 이 승자 독식 헌법이 돼서 그렇다 이게요. 한 표만 많아도 이게 대통령만 되면, 대통령 되기 전에는 국민의 종복이 되겠다,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그냥 대통령 후보마다 나는 제일 왜 후보가 당당하지 못하고 그냥 국민에게 그냥 큰절하고 아양 떨고 말이야. 그리고 대통령 되는 순간 갑자기 제왕이 돼버리고, 이거 안 된다. 뭔가 이 헌법 제도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 이 헌법 개정론이 막 논의가 되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지금의 헌법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거 헌법을 쭉 한번 보세요. 이 재헌헌법 때는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했어요. 3.1 독립선언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된 것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을 딱 분명히 명시해 놨어요. 근데 상공학 때부터는 뭐냐? 대한민국 건립했다는 말을 쏙 빠졌어. 그건 뭐만 있냐? 3.1 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만 돼. 정신만 계승한 거예요. 정신만 이거 보세요. 3.1 운동에 승구한 독립정신, 유신 정권의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 제5공화국 헌법의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 숭고한 독립정신만 계승한다는 얘기지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그 역사는 계승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 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습게 봤다 이게. 우습게 봤다. 이게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냥 이건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를 그때 헌법에 다 명시가 되어버렸다 이게요. 그래서 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광복군 출신인 김윤엽
고려대학교 총장이 저에게 이거 근본적으로 고치자. 어떠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딱 넣자.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헌법 개정할 때 제가 뛰어다니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것을 딱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공화국, 유신, 5공화국 대한민국 정부라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을 개성한다는 거 없어요. 그냥 정신만 개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존재를 넣었는데 그때도 내가 선생님 대한민국을 세워 이제 재헌헌법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정부를 개성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 법통을 개성한다고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또 장난하는 사람이 생길 거야. 그러더라고. 난 그때 그 말이 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하게 그냥 대한민국 정부를 개성한 그것을 개성하자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걸 개성하자. 재헌헌법과 또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내가 반문을 했는데 그분 말씀이 아니야. 그걸로 약해. 법통을 개성한다고 아예 딱 못을 박자. 그래서 이게 오늘날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것이 오늘 분명히 명시가 됐습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께 과거에는 그냥 정신만 개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그것을 개성하자는 뜻이죠. 조금 구체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선녀들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러면 군의 전통도 분명히 하자 이거죠. 군의 전통도 그냥 조선경비대가 우리의 모체다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거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조수왕 선생이 광복군 수립한 날 중칭에서 1940년 9월 17일 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오늘 세운 이 광복군은 오늘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1907년에 출범했다 이렇게 했어요. 40년에 말씀하시는 분이 1907년에 출범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씀이야? 저분이 지금 헛소리 하시는 건가? 이런데요. 근데 그분이 딱 뭐라고 뒤에다가 얘기했냐면 1907년 대한제국군대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되는 날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났다. 대한제국군대는 8,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한제국군대가 해산되는 날 일어난 의병의 숫자는 얼마냐? 14만 명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거의 전통이다. 그래서 의병, 그 다음에 의병이 일본군에게 쫓겨 올라가서 저 우라지오스톡 북만까지 쫓겨 올라갔는데 거기서 재편성했어요. 독립군으로. 그 다시 전쟁. 그 전쟁이 뭐냐? 봉오동 전쟁, 청산리 전쟁. 그리고 일본군이 만주사변 일으키면서 스탈린하고 미리 약을 합니다. 뭐냐?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래갖고 소비에트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를 전부 죽이기 시작했어요. 중앙아시아로 쫓겨갔을 때 공산당이 아니고 공산당 아니고 필요 없어요. 다 한 2,000명 죽였습니다. 스탈린이. 그 중에 하나가 저 우원식 국회의장의 외할아버지도 그때 그 양반은 공산당을 창당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어. 너희들 다 시끄럽게 굴 테니까 다 죽여. 다 죽였어요. 그 김한 선생님 그때 죽었습니다. 여기 지난주에 청주에 있는 조명희 선생이 유족이 다녀갔는데 조명희 선생이라는 게 뭐냐면 시인이에요. 일생을 막스 레닝이 아니면 몰라. 이 사람은 막스 레닝을 위해서 살고 죽으신 분이에요. 시를 막스 레닝 찬양시밖에 쓴 게 없어. 그런데 이 양반이 자신은 이 막스 레닝의 충실한 제자가 되겠다고 우라지오스톡으로 망명을 했어요. 청주분인데. 그런데 스탈린이 너 필요 없어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2,000명이 죽었어요.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면서. 그러니까 스탈린에게는 무슨 공산당이고 공산당 아닌 거고 필요 없어요. 자기 이익에 맞느냐 틀리냐 여기에 따라서 죽이고 살려.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 중앙아시아로 쫓겨왔어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소련이 일본이 쳐들어올까봐 서로 평화조약 맺어놓고 그리고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무참한 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하니까 만주지방에 소련군으로 들어가면 몰라요. 소련군에 들어갔어요. 김일성이는 소련군으로 들어가 버렸어. 왜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죽으니까요. 그래서 88 여단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소련군 대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련군 대위니까 안 죽였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독립운동 오신 분들이 전부 쫓겨 내려왔어요. 전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죠. 32년에 소련이 중앙아시아로 전부 이주시키죠. 이게 다 따로따로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스탈린하고 미리 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거기 우리 자꾸 찝쩍거리는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전부 죽이든가 이주시키든가 하시오. 알았어. 그대로 해주지. 딱. 그런 비참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사에 흉상을 세우는 것이 괜히 세운 게 아니라 이게 신흥무가니까 세우신 분이고 요거는 홍범도, 의병, 이건 김좌진, 독립군, 지청천, 이범석, 광복군 이어졌다 이게. 이거를 국군의 전통으로 삼아라. 여기 5분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 뜻입니다. 우리 국군을 세우는데 그냥 일본군 찌끄러기들을 모아다 놓고 이게 너희의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민족 정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고려대학교 해주던 김 교수님 와 계시면 저 할아버지는 의병에 그야말로 총대장 하신 분이에요. 이광년 선생은 총대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의병,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져야 이게 국군으로서의 소위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군이 우리 정신적 지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직도 아베 노부유키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100년, 앞으로 100년 내 너희들은 일본 놈으로 다시 되돌려간다. 이것을 현실화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우리 광복회는 그걸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뉴라이트를 우리가 왜 뉴라이트? 뉴라이트 실현의 이유를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역사는 단절과 생성의 반복이다 하는 것이 뉴라이트 생각이야. 그러니까 조선 왕조는 망했고 대한제국은 없어졌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존재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에 건국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무리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망국적 역사관을 없애자 이거죠. 이거 또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은 없었다. 임시정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은 없었다. 제가 독립기념관장 임명할 때 제가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이 후보자께서는 일제시대에 국적이 어디였습니까? 일본 국적이죠. 아주 그냥 거침없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아요? 그랬더니 아니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 달고성 나가서 이겼지 태극기 달고 나갔습니까? 이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어? 우리가 그때 고통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국적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쟁을 했어요. 예? 손기정을 얘기해요. 손기정 선수를 제가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만나본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손기정 선수가 날 보고 그래요. 내가 가장 순간이 어디였냐? 베를린 올림픽 그 스타디움에서 꽃다발을 주는데 이 일장기를 가리기 위해서 사진에 안 나올까봐 이걸 어떻게 하면 가리느냐 고 제가 고통을 받았다. 그 당시에 우리가 2천만 민족이죠. 그런데 일본 국적으로 여권 준 게 몇인 줄 아세요? 7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용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어디 무슨 세계 대회에 가서 1등하고 무슨 과학 논문 발표할 때는 이 사람이 일본 사람입니다 하고서 일장기를 줘서 여권을 주고 나머지는 여권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건 무슨 그래가 가지고서도 아직도 일본 사람이라고 자랑할 거예요. 됩니까 그게? 그런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아서 식민지 말해서 국민 노예로서 있으면서 당당한 일본 국민이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비하하는 이런 역사를 가진 사람은 우리 국민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사실 여기 유민 시장이 각 당 후보들에게 1910년에 맺은 한일 합병 조약은 원천적 무효입니까? 원천적 무효라고 지금 한일 간에는 합의가 된 거예요. 원천적 무효면 일본 일제 강점기라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1910년에 맺은 조약이 원천적 무효니까. 그런데 원천적 무효입니다. 그런데 후보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국적은 어디로 생각합니까? 내가 독립기념관장 된 사람에게 물어본 거와 똑같은 물음을 물었어요. 그런데 어저께는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그건 한국입니다. 한동안에 김문수는 일본 국적이라고 그랬어요. 국회에서도. 그랬더니 어느 날 싹 바꿨어요. 한국 국적이라고. 이래서 나는 뭐 늦게 하든 먼저 하든 뭐 상관없이 현 순간에 일본의 강압으로 받았을 당시에 우리는 우리 국적을 유지했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시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광복은 우리나라는 없었다. 연세대학교 교수는 심지어 뭐까지 얘기하느냐면은 우리 국민은 일본 제국의 신민이었다. 신민은 뭐예요? 일본 제국에 충실한 부하였었고 신하였었고 신하로서의 국민이었다 이거죠. 천황폐하의 신하로서 있었다. 이의 뜻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망언을 했어요. 우리는 천황폐하의 충실한 부하로서 존재했다. 이렇게.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수탈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 근대화에 도움을 준 것이다. 일본이 학교도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 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에요. 난 그분의 생각을 뭐 학문의 자유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비판은 하지만 뭐 이거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지는 않겠어요. 단 우리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 장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 왜 우리 세금을 내서 그 사람이 그 단체에 장이 됩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새 그분들이 다 장에 됐어요. 다. 윤석열부가 그 사람들을 다 장을 시켰어. 한국학중앙연구원부터 독립기념관장까지 다 시켰어요.
난 그거는 안 된다 이게요. 그 국민의 세금을 낸 돈으로는 너희들이 장로로 서지 마라 이겁니다. 학문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든 말하든 너희 아버지를 죽인다고 얘기해도 학문의 자유라면 그건 탓하지 않겠다. 세 번째, 광복은 무장독립투쟁에 의해서 결과물이지 이것이 공짜로 얻은 거 아니다. 이거. 네 번째, 요건 이게 가려졌는데, 요새 그 사람들이 힘을 쓰는 시대인가 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수탈했다. 일본이 36년간 우리가 노예 상태로 있었다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전부 반일 종족이다. 내가 오늘 여기 강단에 서서 이 얘기하는 건 나는 지금 반일 종족입니다. 이게 반일 종족이다. 이렇게 그랬는데 이 반일 종족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일본 욕하는 사람은 반일 종족인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반일 종족주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호사카 유지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반일 종족주의를 거짓을 파헤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반일 종족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신종 친일파다 이렇게. 일본 사람이 비판을 했어요. 요건 잠깐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광복회가 우리 역사와 독립운동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서기전 2333년부터 시작됐다. 또 두 번째, 일제강점기에도 나란히 있었고 주권 행사가 일본의 군사적 강점으로 불과했을 뿐이다. 세 번째, 광복과 해방은 결렬한 독립투쟁과 연합국의 협력으로 성취된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지금까지도 계속 일본하고 다투며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전 일본, 해방되기 이전의 일본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수탈했고, 우리를 점령했고, 우리를 못 살게 굴었으니까. 그런데 해방 이후, 전후 일본은 민주주의 일본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친교를 맺을 수 있다, 이게요.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전 일본이, 전후 일본이 이걸 자꾸 혼란스럽게 혼동시키면서 가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전전 일본은 우리가 비난하는 일본이요. 전후 일본은 우리가 친해지는 일본이다. 이렇게. 이거는 분명히 선을 긋자 이거죠. 예, 이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선언이 세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역사가 2333년 전에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세 선언은 전부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분명히 거기다 명시를 해놨어요. 세 선언이. 예. 다음에 두 번째. 예. 지금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2333년에 우리 단군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것을 지워버리고 한반도 북쪽은 중국이 지배했고 한반도 남쪽은 일본이 지배했다. 이것을 이렇게 통솔로 이렇게 변조해 가요. 그러니까 한반도 이북은 반사군이 지배를 했고 한반도 이남은 임나일본, 지금 가락을 갖다가 임나일본 본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락국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일본의 식민지라 그런 역사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게요. 서기전 2333년에 사실을 부인하고 단군의 역사는 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반도 북부는 중국이 지배했고 한반도 이남은 일본이 지배했다. 그럼 우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식민지로 민족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일부러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택동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어요. 모택동이가 굉장히 유식한 사람입니다.
모택동이가 북경대학에 사설을 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택동은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찾아가니까 야, 만주 이때 이것이 다 너희 땅이었어. 근데 너희 저 선조들이 못 나서 지금 반도로 쫓겨가서 지금 반도의 역사인데 너희가 만주의 역사를 쓸 때는 분명히 써라. 코치해 줬어요. 노택동만 그런 거 아니에요. 주울레도 그랬어요. 주울레도 북한의 사회가원의 역사 학자들이 같이 찾아가니까 만주가 원래 너희 땅인데 지금은 반도로 쫓겨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원래 지금 중국에 가보셨죠? 지금 중국의 만리장성은 요 산해관에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있죠. 북경 북쪽에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동북공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만리장성은 진나라고 그 이전에 만리장성이 있는데 그 만리장성은 평양까지 갔다 이게요. 이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옛날 만리장성이다. 동북공정에서 그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역사를 변조하려고 만드는데 그래서 고구려도 자기 땅이요, 발해도 자기 땅이요. 고구려 역사는 자기네 나라 변방의 역사라고 자꾸 이렇게 쓰고 내가 저 중국의 적성이라는 데 있어요. 이 역사학자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고구려 땅이 다 자기 나라 중국에 말하자면 변방 국가로 다 거기다가 써놨어요. 우리 역사학자가 아니 저거 가짜야. 저거 이러고 저기 설명을 해줘요. 나도 그거 가짜 같아. 나도 내가 배운 역사하고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딱 공안이 너 여기 와서 역사 강의하려고 나가서 하라고 쫓겨났어요. 우리 쫓겨났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은 역사를 바꾸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변조하려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시원치 않은 시진핑이라는 놈은 좀 시원치 않은 놈이 돼서 모택동하고 주울레하고는 좀 틀려. 뭐라 그러냐?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다. 이게 트럼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나중에 자기가 들은 역사하고 틀리거든요. 우리 정부에 문의해 왔어요. 시진핑이 그러는데 한국은 중국의 옛날부터 일부라고 그러는데 그건 맞아? 그런데 반발하는 역사학자가 없었어요. 그거 틀리다고 얘기하는 역사학자 딱 한 명 있었어요. 이렇게 역사 변조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게 주눅이 들려서 그 잘못된 역사에 지금 침해를 받고 있다. 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태극기가 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보세요. 태극기는 조선 왕조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쭉 계속됐어요. 이거 임금이 행차할 때 이렇게 태극기를 앞세워서 행차했습니다. 이건 임시정부 때 태극기.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태극기. 이거는 북한도 한때는 태극기를 썼습니다. 이 김일성이가 연설하는데 그 배경이 태극기입니다. 근데 이게 조선노동당이 창당하는 날의 사진인데 이거 보세요. 태극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날이에요. 46년 6월 노동당 창건할 때 사진입니다. 같은 사진인데 이걸 싹 지워버렸어요. 백판이에요. 그때는 인공기라는 걸 아직 만들지를 못하고 태극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극기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열들이 대단히 위대합니다.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걸 해서요. 그 선언의 내용이 뭐냐면 1910년에 융희 황제가
주권을 일본에게 남겼다. 이게 지금까지 역사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경술국치다. 그런데 우리 선열들은 아니다. 주권을, 임금이 갖고 있던 주권을 일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도둑질해 간 것이다. 이렇게. 맞죠? 1910년에 융이 황제가 주권을 국민에게 줬는데 일본이 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술국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법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선물을 해서 아들에게 줬는데 날치기가 이걸 탁 채갔어요. 그 작물이 도둑놈 겁니까? 아버지 겁니까? 또는 아들 겁니까? 아들께 맞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건데 도둑놈이 채갔어. 그 도둑놈이 채가서 도둑놈 것이라고 그러면 작물을 하는 놈이 도둑놈이 판치는 세상이 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얘기합시다. 이걸 무슨 나라의 주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줬어. 야, 이거 너 가져. 근데 도둑놈이 있다가 그 선물이 탐이 나거든. 딱 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도둑놈 하는 말이 이거는 내 재산이야.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아들이 아니야 이걸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건데 저놈이 뺏어갔네. 아들이 생각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 대동단결 선언이 그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준 것이지 일본 놈은 강탈해 간 것에 불과하다. 이거 보세요. 우리 독립선언서입니다. 여기 보세요. 조선 건국 4252년 이렇게 써요. 1919년이 4252년이면 지금은 4300 얼마니까? 57년인가요? 그렇죠? 이거 선언서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10월 3일을 4352년이라고 했으니까 건국이 그러니까 개천절을 건국기원절이다 이렇게 임시정부에서는 가기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 임시의정원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결정된 것을 큰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광복회에서는 작년 10월 3일 날 우리가 건국기원절을 학술 논문으로 학술을 했어요. 네.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개천절이라고 그러는데 개천절 그러면 뭐예요? 헤븐 오프닝 데이입니까? 네? 그거 안 그래요.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입니다. 네? 외무부에서는 내셔널 파운데이션 데이라고 해가지고 외국 손님들 다 초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전하는 하늘이 열린 날이 아니라 우리가 건국기원절이다.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는 언제 생겼습니까? 4월 11일 날 1919년 4월 11일 날 오후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그런데 26살 와세다 대학을 갓 졸업한 26살 신석우 선생이 대한제국의 제자가 임금 제자니까 이거를 임금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바꿔줬으니까 대한민국으로 바꿉시다. 제자를 민자로 바꿉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여운형 선생이 대한이란 말이 너무 나라를 망하게 한 말이니까 조선으로 바꾸자. 아닙니다. 대한제국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해야 됩니다. 표결했어요.
신성호 선생이 이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이게 묘한 글씨, 편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 6월 18일에 대한민국에 합쳐져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각국의 국가원수에게 전부 편지를 보냈어요. 이건 누구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냐? 일본 국왕에게 보낸 겁니다.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야, Your Majesty. 이게, 응?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Your Majesty. 예? 본인은 대한민국의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제가 통치한다는 거번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귀국에서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진주해서 지금 강점하고 있는 군인은 즉시 철군해 주시오. 아주 명문입니다. 그랬어요. 이걸 일본 국왕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아들 양자가 있어요. 이인수 박사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땐 살아 있었어요. 언제냐면 한 3년 전쯤 임시정부 기념관 지을 때니까 한 2019년인가 그래요. 그 양반이 뉴라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가 건국 대통령이라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본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화장으로. 이화장 찾아가서 이 박사 이 편지 보시오. 너희 아버지가 1919년 6월 18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이름, 프레지던트 오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여기 보세요. 프레지던트 오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승만리. 너희 아버지가 1919년 6월 18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본 국왕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이건데 너는 48년에 건국 대통령이라고 계속 주장하면 그러면 19년에 너희 아버지가 쓴 편지는 가짜 편지냐? 너희 아버지가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으로 편지를 했는데 그럼 너희 아버지가 관명을 사칭한 거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반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몰랐다고. 오늘부터는 건국 대통령이란 말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19년부터 대통령이야. 편지를 달라고 해서 주고 왔어요. 이렇게 건국 대통령 말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면. 근데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건국 대통령 하고 있어요. 건국 대통령은 그 19년에는 이 양반이 관명 사칭한 거네. 이게 카이로 선언에서 아까 얘기했죠. 장개석 총통이 루즈벨트 뉴 처칠에게 한국의 독립운동이 얼마나 가열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장개석 총통이 영어를 못해요. 근데 그 부인 송미령이 여사는 영어를 잘합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은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말하자면 이디코스도 있지만 연합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게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국채입니다. 국채. 그때 돈이 없으니까 해외에 있는 교포들에게 국채를 사라고 해서 답했어요. 근데 1961년에 국채를 가지신 분들이 정부에 청원을 내세요. 국채를 가졌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원류라고 그러면 이거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갚아줬습니다. 복리를 계산해서 갚아줬어요. 근데 그때 미처 갚질 못해서 미처 그 국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어떨떨 할 때인데 일부는 벌써 돈을 받았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국회로 몰려왔어요. 그때 제가 원내 청문을 했는데 저한테 우리 방에 몰려왔어요. 아니 우리가 그 정부에서 갚아준다는 거 공고한 걸 못 보고 그냥 이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갚아달라. 그래서 83년에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만들어가지고 다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채를 낸 거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갚아줬으면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뉴라이트에서는 임시정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임의단체야.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야. 이러고 있는데 몇 사람이 모인 단체를 진 빚을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 갚아줍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승계받은 것이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준 겁니다. 이 손 좀 보고 해야 되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임시정부는 헐뜯는 사람은 극좌파, 북한하고 극우파, 뉴라이트밖에 없어요. 북한에서는 나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김일성이가 독립운동은 내가 다 했어, 내가 처음 시작했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 언제예요? 1919년이거든요. 김일성이가 언제 태어났어요? 1912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7살이야. 근데 7살 때 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역할을 했다고 하면 누가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시작한 거 아니야. 부정하기 시작해. 그럼 언제 시작했냐? 내가 만든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1926년에 시작한 거야. 그래서 1926년이면 김일성이 15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15살, 만으로 14살이에요. 만 14살짜리가 막스 레닌주의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자기네들 문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응? 근데 극우파가 또 마찬가지예요. 임시정부라는 것은 임의단체일 뿐이지 정부가 아니다. 이게 뉴라이트가 하는 말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권도 없인 게 무슨 정부냐. 또 일본의 식민이었지 어떻게 일장기 달고 송기장에 일장기 달고 같이 태극기 달고 갔냐.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로 인해서 도둑처럼 찾아왔다. 임시정부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기 제가 회장으로 처음 취임하는 날 이 앞에 커다란 저기 붙였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임시정부를 주장하지 마라. 임시정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짓말쟁이다. 프랭카드를 좀 크게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국제법적으로도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김일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임시정부에서 결정한 국호를 승계한다. 그래서 민국 연호는 김인년서부터 기산하라. 여기서 여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보 1호가 대한민국 30년으로 됐어요. 1948년이 30년 맞죠? 그러니까 30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 박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 기념관을 짓겠다는 사람은 임시정부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그런 기념관이 세워지면 이승만 기념관이 아니라 괴물의 기념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그랬지 건국이라고 안 그랬어요. 우표도 정부 수립 기념으로 나왔지 건국 기념으로 안 나왔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인하는 것은 김일성이 오고 뉴라이트 두 사람은 이게 타도 제국주의 동맹 타도예요. 북한에서 대대적인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시작했다는 날을 북한에서는 굉장히 국경일로 생각하고 임시정부는 없어요. 왜? 타도 제국주의 동맹.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대한민국 이게 임시정부 헌장입니다. 1조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헌법이 민주공화국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10조에 임시정부는 국토를 회복한 뒤 만 1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해서 국회라는 대한민국 국회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와요. 요새 국회 그러죠. 그 국회가 언제 국회라고 이름을 지었나? 1919년에 헌장에 나와요. 임시정부는 뭐 여러 가지 이건 그러니까 생략하고 다시 한번 우리 광복회의 정체성으로 말하면 한민족 건국 시기는 서기전 2333년 이게 독립선언서에도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국민주권 시대에서 제국으로 넘어온 거 언제냐? 19년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언제 생겼냐?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 수립하느냐?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된 것이 언제냐? 1948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 요게 지금 여러분 서대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죠? 한번 가보세요. 저는 거기 뒷뜰에 이런 조각품이 있어요. 네? 한번 가서 보세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아주 멋있게 나옵니다. 근데 요 조각품을 만드는데 요 사이에 요 홈이 있잖아요. 여기요. 이 조각은 뭐냐면 경랑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경랑 속에서 오늘에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표시기 위해서 이게 경랑입니다. 근데 그 홈 속에는 뭐가 새겨져 있느냐? 3.1 독립선언, 임시정부 헌장, 그 다음에 재헌헌법 전문, 이게 새겨져 있어요. 왜 새겨졌나? 이게 역사는 이어져 왔다. 계승돼 발전이 됐다. 그런 뜻에서 새겨진 겁니다. 제가 요새 요거 한마디만 하고 이런 책을 한번 틈이 있으면 도서관에서 빌리든가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가 그 위기의식 가져야 돼요. 위기의식 가지는 치료 방법은 뭐냐? 제일 기본에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느냐? 레베스키라는 미국 학자가 쓴 건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는 외부적 영향도 있다 이게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단합을 안 하고 갈등이 벌어져서 극단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민주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다. 꼭 민주정부라고 해서 계속되는 거 아니다. 우리에게 이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쓴 그 책은 아닌데 그 책이 나오니까 이렇게 마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구하는 입장에 서자. 광복회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오로지 정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도 중심 잡고 가자 하는 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